시안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생활하는 김현곤 부장을 만나러 전대광은 시안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김현곤 부장에게 자신이 수주받은 철강자재 10만 톤의 공급을 김현곤에게 맡기려고 했다. 전대광의 이런 고마움에 김현곤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그리고 전대광의 시안 여행의 가이드를 자처하고 세 곳을 함께 구경한다. 성벽, 섬서역사박물관 그리고 병마용. 골드그룹의 회장 왕닝닝은 미국의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는다. 지금의 자신을 잊게 만들어준 양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화였다. 그녀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비행을 예약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원래 왕닝닝의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의 혼혈로 외모가 아름다웠다. 그 미모 덕에 그녀는 미국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국인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다. 미국과 베트남 전쟁으로 사람들은 사이공을 떠나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보트피플의 시기였다. 왕닝닝의 어머니는 남편이 미국인이라 무사히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렸다.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호텔에서 청소를 하며 생활을 하는데 호텔 사장 왕이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호감을 갖고 그녀를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식료품 상회에서 장사를 시켰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고 둘은 결혼을 하고 왕닝닝을 철저한 중국 사람으로 교육시켰다. 그렇게 그녀의 모든 배경을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 그녀는 모든 걸 접어두고 바로 미국으로 간 것이다. 한편 전공을 바꾸겠다는 아들을 만류하러 중국으로 찾아온 송재형의 어머니 전유숙는 아들의 단호한 생각을 바꿀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아들에게 설득을 당하게 된다. 며칠간 리엘링이 오피스텔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송재형은 매일 그녀의 오피스텔에 찾아와 그녀를 기다리는데 이틀이 더 지나 그녀가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중국에선 개혁개방 이후에 부자들이나 당 간부와 관리들이 얼라이를 두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 리엘링의 아버지도 경제특구 선전 가까이에 살고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사업을 시작해 돈을 잘 벌어 부자가 된 경우였다. 그렇게 돈을 모으자 리엘링의 아버지도 얼라이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 얼라이들에게서 아들들이 있어 호적에 올려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들들은 2명으로 10살과 5살짜리 동생들이 호적에 올라가 있어서 리엘링과 그녀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직후였다. 현재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녀가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그 아들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리엘링은 그래서 며칠 동안 오피스텔에 오지 못한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가정사를 애인인 송재형에게 털어놓는다. 어느 날 전대광은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전대광의 관시인 상신원의 아내 천회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한번 만나자고 하여 그날 바로 둘은 만난다. 그리고 그녀는 상신원에게 얼라이가 7명이나 되어 이혼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전대광의 관시가 되고 싶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액세서리 생산업자를 줄대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영업이사로 매장 전담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친척이 생산업체 선정에 참여할 것을 알려준다. 프랑스인 자크 카방은 리완싱을 만나 옥으로 예수 십자가상 23만 개를 납품해 줄 수 있냐고 묻는다. 리완싱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팔찌를 하나 보여주며 이런 팔찌를 어떻게 하면 생산할 수 있는지 리완싱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의 목록을 알려주며 수량을 맞춰달라고 얘기한다. 다음 날 그는 골동품 시장에 쇼핑을 간다. 그곳에서 그는 허름한 차림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제품들을 구경하는데 낡은 차림으로 오래된 신문으로 산 제품을 발견하고 놀란다. 그것은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동그란 작은 함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그 안을 건드리면 나비 5마리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런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중국 장인들의 실력을 보고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다른 골동품 가게에서도 그는 박쥐들이 새겨진 필통을 보고 경탄한다. 박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움직이는 그 필통을 보고 그는 다시 한번 경탄한다.
나흘 후 자크카방은 보석 가공 공장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리완싱이 그를 맞이한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보고 자크카방은 만족하여 리완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한다. 중국으로 돌아온 왕닝닝은 철강 문제를 쿠퍼 사장과 상의하다 철강을 조달할 세력이 두 개로 나누어져 행정부 쪽에서는 중국산 철강을 밀고 있고 검찰 쪽은 한국산 철강을 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 모든 게 중국의 관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 포스코의 한국 사람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며 건축총괄사장 앤디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한다. 앤디박은 우선 포스코의 김형곤에게 연락하여 그를 만나기 위해 시안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지금 두 곳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립이 길어지면 일본이 끼어들어 3파전이 될 양상이 있으니 20만 톤의 반씩으로 합의를 보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김현곤도 그 의견을 상부에 전하겠다고 말한다. 리일링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리러 어머니를 찾아간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절대 이혼하면 안 되고 그동안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한 얼라이들을 생각하면 아끼고 살지 말고 아버지의 돈을 펑펑 쓰며 복수하자고 한다. 그렇게 둘은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을 사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중국에서 유학하는 손자를 보기 위해 송재형의 어머니 작은 이모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중국으로 여행을 온다. 송재형은 그들을 테난먼 광장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그들은 짝퉁시장 슈스이제로 쇼핑을 간다. 6층 건물 전체가 짝퉁 제품을 파는 상가라니 그들은 놀란다. 전대광은 천웨이의 사촌 정사장을 데리고 한국 경기도 화성으로 공장을 시찰하러 간다. 이 사장은 공장에 만족한 정사장과 가격과 리베이트를 흥정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요구하는 10%의 가격 인하를 듣고는 오히려 20% 인하를 해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성사시킨다. 전대광은 바쁘게 성형수술만 하고 있는 서하원에게 가족 여행을 제안한다. 그의 제안으로 서하원의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온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주어 그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부쩍 자란 아이들에게 모처럼 아빠 노릇을 한다. 서하원은 가이드를 섭외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즐긴다. 시안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근무하는 김현곤이 전대광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고 전대광은 김현곤이 곧 지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김현곤이 전대광을 부른 이유는 그동안 전대광이 자신에게 베푼 도움을 갚고자 함이었다. 대학병원 설립에 들어가는 의료장비 납품의 절반을 전대광에게 맡기기 위해 그를 부른 것이다. 전대광은 김현곤을 와락 끌어안는다. 소설 속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중국의 일상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동안 많은 중국 관련 서적을 읽어도 몰랐던 것들이 이 소설에 많이 나온다. 중국 여성의 성의식, 중국 관리들의 얼라이 문제 등등 다양한 중국의 문제와 현실을 소설을 통해 쉽게 알게 되는 좋은 책이다.